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정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IAEA인데 뭐 공격한다는 얘기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럼요. 우선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내용상 보면요.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유사합니다. 오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요. 국회에서는 여야 오염수 관련해서 좀 대치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여당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좀 길게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야당이 할 수가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국제법 해양 재판소에 제소를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정부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인권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안 진다라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다.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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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 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농도가 이만큼이니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준 농도가 강할래 가면 다 해운대시 부산군 할 정도.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국제 유엔 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진영 변호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유엔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인권위원회, 해양법재판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져간다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지금 상황에서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AEA가 어떤 기구이죠? 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유엔에서 제안해서 만든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검증했는 결과에 대해서 유엔에서 핵과 관련 없는 다른 기구에 가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방향이 잘못 나가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은 스텝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그 IAEA 보고서를 봤는지 좀 의심되는데요. 저는 홈페이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예. 두꺼운 것도 있지만 3페이지로 요약된 거 있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좀 봐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2년,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유엔이건 일본이건 찾아가는 그 절차가 좀 제대로 한번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윤성 기자. 그러니까 유엔 내의 해양법 재판소 다루는, 근데 뭐 인권을 다루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걸 좀 제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판단을 좀 받아보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유엔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사실 먹이사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보면 최대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류하게 되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방류된 오염수를 먹게 되는 뭐 해양에 무슨 뭐 바다 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어류도 있고 뭐 해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최대 포식자인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런던 의정서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할 걸로 보여요. 런던 의정서. 네, 런던 의정서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관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예. 1996년에 이제 된 오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우리도 다 런던 의정서에 같이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런던 의정서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한 의무를 부과시키고 예.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투기가 아니다. 어떤 무슨 쓰레기나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고 물을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문제도 제기할 걸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여론전이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이라고 하는 18개 섬나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일본이 처음으로 하는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가 지금 발언 기회를 짧게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장윤성 기자가 아까 법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는데 그걸 듣고 손을 드셨어요. 설명하시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지구를 지켜라 독수리 오영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타겟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타겟을 전 지구적 먹이사슬의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사실 쟁점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왜 그걸 전 지구적인 예. 먹이사슬을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현 어떤 과학적 범위 내에서의 어떤 예. 검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쟁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에 듣고 계신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지금 장윤성 기자나 최인영 변호사 두 분 모두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말씀하시죠. 지금 뭐 최진영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뭐 대한민국을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키지 왜 갑자기 지구를 지켜라? 왜 지구를 지켜라로 왜 바뀌었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외계에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은 조금은 벗어난 얘기고 논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부분들은 국제 협약인데 예. 일본의 지금 오염수 방류가 어떤 해양 투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희에는 여러 가지를 민주당이 하는 것은 예. 시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외무성에서 도쿄 전력에 대해서 승인을 내서 방류를 이미 스탠바이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이 방류할 수 있게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IAEA 보고서가 최근에 보면 로이터의 그 보도에 따르면 IAEA 내부에서도 전문가끼리 이견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IAEA 보고서가 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검증이라는 거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검증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안에서
논밭과 논직이 일어나고 그 논밭과 논직 속에서 어떤 말하자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IAEA 보고서는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일본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방류하시죠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라는 어떤 저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윤선 기자께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잠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오염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나라만,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피해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흐름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IAEA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핵사찰 기구로 굉장히 익숙해요. 93년 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IAEA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을 한 것은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안전성 검토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뭐 어떤 분들은 용역을 맡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결론을 내놓고 이것이 과학적 검증이다라고 그냥 믿어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일단 오늘 4분 나오셨는데 3분 말씀 들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 공방이 도돌이표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보고서가 뭐 여러 가지 보고 나왔지만 또 도돌이표로 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그 얘기들을 국회 주변, 국회 안에서는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약간 엉뚱하게 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개인 SNS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본인의 그 생각, 글 돌리던 본인 어떤 보면 개인적인 이런 공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공개됐지만. 근데 여기 보면 최근 들어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제 한국 분들이 올리시는 건데, 요거로요. 그럼 악플 내용 좀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일본 끈악플, 이거 뭐예요? 뇌물, 생각돼. 뇌물 X 먹고 잘도 돌아다닌다. 뭐 돈 받았냐? 여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득과 권력 위의 영혼판 21세기 파우스트, 악마대장 국제사기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민주당 내에 약간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강성 열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비판, 비난 글을 올리는 걸로 보여요, 지금요. 자, 이런 내용과 좀 관련이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IAEA에서 오늘 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뭔가 유착, 뭐 일본을 위해서 약간 이런 얘기가 우리 야당 중심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나와요.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전혀 근거 없는 허위다. 여기서 외부 당사자는 아마도 일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좀 반박하는 모습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와의 어떤 대립 전선이 지금 야당과 IAEA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민현주 전 의원님. 그로시 총장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이 들은 거, 이렇게 달려있는 거. 글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좀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과학의 문제에도 점검이 필요하고 계속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는 과정에서 IA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A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오염수 전체가 다 완벽하게 안전하다가 아니라 지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앞으로 그 절차를 정확히 지킨다면 그 적합한 그 기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IAEA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다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지켜서 처리가 된 부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과학의 기반을 둔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선동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구호성에 반대는 하지 말자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오롯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아직 방류도 안 했고 해산물 수입도 안 했는데 일단 수산업자들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노량진 들리잖아요. 수산시장에 지금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저희 국제기구에 있는 사무총장의 지금 SNS, 개인 SNS가 지금 저렇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글 폭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개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추정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 네네.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든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막말이죠. 거의 욕이고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고 뇌물을 받았냐 하면서 욕설을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 일부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계속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지만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치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도 이걸로 총선을 계속 끌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잘 만났다. 이 사건으로 내년 4월까지 가자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나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밤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지금 일본에서 머물고 있죠. 오늘 들어와서 9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간, 밤에 늦게 도착을 해요. 근데 오늘요,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와 관련된 건 이겁니다. 한국에 가면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 일단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주당은요, 제가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일단 이런 입장도 좀 공개됐는데 소영주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만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뭐 만난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85%가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따지면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서겠죠. 그리고 이제 위성곤 후쿠시마 방류 대책 단장이 있습니다. 아마 같이 자리를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에 또 정의당도 그 논평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들어오게 되면 정의당도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과학적 검증들이나 주장들을 좀 듣고 나서 IAEA 사무총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로시 총장이 야당과 만나고 싶다는 것은 매우 환영하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 제안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주저함 없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좀 드릴 텐데 이거는 민현주 의원님하고 장윤선 기자가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철야 농상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태평양 인근 도서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 같이 방류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근데요. 중국과 연대한다는 얘기는 꺼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했던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사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과 뭘 손을 잡는다. 중국도 뭐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류에서. 근데 중국과 민주당이 뭔가 연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민현주 전 의원님, 그다음에 장윤석 기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의 그 문제들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럼 민주당은 그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반대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것이 크죠. 그리고 IAEA 보고서 하는데 지금 검증을 하는데 중국도 참여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전문가가 참여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1개 국가 전문가들 참여했다고 네, 그러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났었던 것이 중국분이 아닌가, 중국 전문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거에 상당 부분의 근거는 일본에 대한 반대나 견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중국과 연대하는 것이 그렇게 여론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데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사실 이것과는 직접 이 오염 그러니까 처리 수를 방류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영향을 직접 받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정말 과학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기자, 중국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앞서 말씀드린 태평양 여러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나라들의 연대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근데 민주당에서 최근 중국 들어서 얘기는 최근에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뭔가 중국을 특정해서 할 예. 이유가 없죠. 왜 중국을 특정해서 얘기를 합니까? 반대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잠깐만요. 연대하면 되는 그건 거죠.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나 입장을 보면요. 태평양 도서국가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거기하고는 연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국을 덧붙여야지 연대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태평양 도서국가, 왜 태평양 도서국이라고 지칭을 하냐면 예. 태평양 도서국가인 18개 나라에서 예. 전문가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포럼에서 검증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고 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제연대는 당연히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게 딱 그 뭐 그럼 중국하고는 이- 연대하고 이거는요. 다른 나라하고는 연대 안 예. 하냐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 서영주 것은 부대변인 아니에요. 좀 제가 강해-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요. 전체 탱크가 오염수 탱크가 1070개예요. 예. 그중에서 샘플링한 게 3개고 지금 IAEA에서 샘플링한 게 딱 1개입니다. 예. 그 1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이 1070개 가운데 1개 샘플만 떠가지고 이거를 조사한 예.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프스의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러낼 예. 수 있냐. 그런데 기준치의 72%가 초과됐다. 그런데 이 초과된 핵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서영주 좀 민주당 부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중국과 연대는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 중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지금? 근데 이 중국과의 연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태평양 도서국가 18개 국가에서 이 전문가 그룹들이요. IAEA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썼던 IAEA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찬성하는 기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 감각이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이쪽에 집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지. 예. 지금 뭐 중국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전국에는 다 반대하는 국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굳이 딱 찍어서 왜 중국하고 하지 않아 물어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답변하기가 좀 뭐 애매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네. 중국 대사관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해서 싱마잉 대사를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연대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때 연대를 하자고. 근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대는 뭐냐면 예. 경제 규제나 경제적인 연대를 하자는 얘기였죠.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그렇게, 예. 잠깐만요. 지금 제작진은 그 내용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오염수 관련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고 중국과 연대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중국과 연대보다는 태평양 도서국가 쪽하고 연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들이 실익이 있다라고 예. 판단하는 것이고 또 실상 이런 대답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부담이 되니까 싱하이밍 대사 자네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엮이기 싫으니까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친중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기가 되거든요. 뭐 민주당이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지금 현재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면서 정쟁화시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활동에 저희가 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손들 들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최인정 변호사 먼저 드셨고요. 최인정 변호사, 장윤선 기자, 민윤준, 유순서로 제가 잠깐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도 그 사이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확인해 보면은 지난 6월 7일 날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한중 우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주제로 회동 겸 만찬을 한다는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그 IAEA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1개국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중국뿐만 아니고 오세아니아를 대표해서 마샬 제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어떤 그 최종 결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 전 세계에서 사실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종합했을 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도쿄 전략이 얘기했던 우리는 다 이미 방류가 준비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국제 기준에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 것이죠. 자, 장윤선 기자. 네. 당연히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하고 만날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연대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 예. 비자 문제, 그다음에 중국하고 한중 간의 경제 교류의 문제, 뭐 기업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한중 간의 이슈들을 돌아보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G7 회의에서도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일본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논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그 환경부 장관이 잠깐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뭐 채택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치 중국만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중국, 홍콩, 대만, 그다음에 이제 그 태평양 도서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캐나다도 예.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요 EU 나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전 세계의 전 지구적인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가져가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런 이기적인 결정과 판단이 과연 옳으냐. 과거에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전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일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냥 바다 방류를 하겠다? 이게 이후에 지금 30년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00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류에 끼칠 영향, 예. 지금은 괜찮아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명확한 사실은요. 지금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 이런 형식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각국에서 논의가 다르고 IAEA도 이번에 그거에서 논의한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보지만 치열하게 정치권이 여기가 더 치열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공방이 오가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민현주 전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굳이 중국만 뺀 이유는 거의 정치적인 이유다. 아까도 이제 그 칭하이밍 중국 대사랑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나왔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역풍을 맞았습니까? 친중, 조공 외교하냐, 그리고 굴욕 외교다라고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판을 일었었죠. 예. 그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그 역풍이 두려워서 그 굴욕 외교에 대한 역풍 때문에 저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근데 뭐 IAEA 내용과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잠깐 꺼내봤는데 한 30분 정도 흘러갔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장미란 선수. 이제는 선수 아닙니다. 차관이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국회의 모습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차관이 떴답니다. 근데 차관이 장미란 차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국회 문체위 상임위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장미란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제 국민들께서 자, 소영주 부대변인. 사실은 차관 인사 얼마 전에 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차관 인사 전체적으로 좀 약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장미란 이 차관만큼은 민주당도 뭔가 축하하고 뭐 약간 반기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일부 뭐 저기 안 반기시는 분도 여러 있었지만 일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차관으로 등용되는 것들 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신선하다. 매번 뭐 썼던 사람들 쓰고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이 좀 있었지만 예. 솔직히 현장에서 본인이 몸소 채우인으로서 다 겪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현장 체험을 했던 분이 차관으로서 어떤 채용 행정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잘한 인사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원들도 문체위 의원들도 뭐 괜찮다. 예. 그리고 태도도 좋으시고 제가 봐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일부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러신 민주당의 분이 입장은 있었어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영주 대표께서는 칭찬할 만한 걸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칭찬할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장미란 차관 임명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땠고 어때 이런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와서 막 셀카도 찍고 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있어서 소개 좀 드렸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여기에도요. 차관들이 여러 분 등장을 하십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차관들 모습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시각이 갈리는 게 최인영 변호사, 너무 차관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행사나 어떤 발표 장소에 차관들이 나서거든요. 장관들이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장관들이 원래 돋보이는 게 통상인데 차관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실세 차관들이 다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 2년 차이기 때문에 2년 차에서 뭔가 결실을 어떤 결과를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결국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잇고 있던 그 공무원들이 정부는 바뀌었는데 이른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친정체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근거리에 있던 비서관을 실무차관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초강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정부 때 영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영준 차관이 왕차관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는 게 기재부에서 이른바 안도걸 차관의 문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고 한꺼번에 5분을 넣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초강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로 지금 뛰라. 감독은 분명히 책임 장관인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로 뛰면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뛰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선은 본인 스스로도 일정 부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필드에 뛰되 그 선은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들이 많이 보이고 뭔가 행보가 많은 거 관련해서 약간 쓴소리를 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시죠. 때문에 나는 이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그렇죠. 네.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아하. 장윤성 기자, 건국 이래 처음 봤다 이런 일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차관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거는 좀 팩트 체킹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복지부동.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새 보도 자료를 뭔가 책임져야 되는 보도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부처에서 잘 안 쓰려고 그래서 국장이 나와서 쓴다. 그리고 공문 쓸 때 그 연필로 괄호 열고 누가 시켰다고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까? 나중에 혹시 책임질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조사받고 수사받아서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 안 하면 직무유기고 하면 직권남용.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실세 차관들이 대거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뜻을 받아서 세게 이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처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부에서 차관 중심으로 돌아가면 장관은 당연히 식물 장관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장관 패싱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장관 왜 있냐 이런 비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차관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는 강화될 수도 있고 그게 내부에서 일종의 사내 정치 비슷하게 작동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게 공직사회가 허물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잘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차관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국토부의 김오진 1차관입니다. 근데 이분은 국토부의 전문성이 없어요. 용산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역할을 했고 비서관 역할을 한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무성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때 뭡니까? 대표실의 부실장을 했던 이런 정치권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려면 백원국 차관이 2차관이 1차관으로 가고 김오진 차관이 2차관으로 갔다면 좀 국토부에서 뭐 억셉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세 차관들이 얼마나 어떻게 큰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 예컨대 직접 뭐 브리핑도 하고 막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정주 의원님 혹시요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서 차관으로 가신 분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물론 지금 차관 임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혹시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쯤에 차관을 던지고 총선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지켜봐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 개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차관 정치냐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걱정 섞인 우려들도 있지만 부처를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차관이에요. 장관은 큰 그림의 것들을 던져주면은 차관들이 사실은 밑에 공무원들과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짜서 일을 시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이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관이 좋은 어젠다를 던져줘도 차관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면 부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차관 인사는 이런 걸 다잡기가 부처들 정신 차려라. 다잡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다 실무에 더 강한 차관 인선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요. 이분들이 과연 총선까지 이제 한 10개월, 8개월, 10개월, 9개월 그래요? 남았죠.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내년 1월까지 이제 사퇴 시한인데요. 그 즈음까지 본 다음에 결정이 될 수 있지 지금부터 내가 총선에 이 스펙 쌓기다, 이 차관제를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임명된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요. 과거에 무엇보다 약간 이례적인 모습을 보면 이거 혹시 총선? 이렇게 질문들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차관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2명의 인물이 좀 등장하는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내용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이 등장했네요. 사진으로. 근데 괴로우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분 최근 목소리가 있습니다.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자부심도 되게 높은 지역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판단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저는 오히려 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뭐 저로서는 뭐 막을 도리는 없죠. 자, 서영주 부대변인. 사실 고민정 의원이 서울 광진을이 지역구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지역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셈이 됐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에 다시 복귀, 재기할 것 같은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본인의 지역구로 다시 돌아가서 출마하는가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롭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민정 의원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여러 가지 회자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나쁘진 않은데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 이제 여러 예. 얘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나를 세우고 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광진의 지역구를 보면 광진 각각 을이 있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이 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진 가면 지금 현재 의원이 전해숙 의원입니다. 여기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까우신 분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진에서 이사를 안 하고 광진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선을 나가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명백하고 예. 그다음에 거주지는 그대로 있고요. 여러 가지 함합형이 오르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말은 광진 을은 아니고 광진 갑일공산이 크다. 광진 갑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를 약간 비판하고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꼭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는 볼수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준 건 아니지만 그 지역구의 그 후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임입니다. 보통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5선을 하셨고 예. 뭐 법무장관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어요. 근데 후배 정치인이잖아요. 예. 줬다 뺏는 거 이거는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도리가 아닌 것이죠. 뭐 물론 이게 뭐 주고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본 결과 추미애 전 대표의 조직들은 광진 갑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께서는 뭐 굳이 걱정을 안 해도 추미애 된다. 전 장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민당 내에 좀 깊숙한 어떤 사정과 흘러다니 광진 갑까지 갔어요. 지금요 가능성이 뭐 모르긴 합니다만 거기가 더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냐. 무게 이렇게 말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현주 전 의원님, 뭐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고민정 의원이 뭐 누가 오든 자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자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약간 허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겠죠. 걱정을 하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 네,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말을 아끼면서 한 표현이 저거다. 네,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5선 의원이에요. 근데 중간에 17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 사태 때 한번 낙선을 했기 때문에 24년 동안 광진을입니다. 24년. 네, 그러면 이제 고민정 의원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고민정 의원이 지금 현역이라도 24년 동안 그 지역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무게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 당원들과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을 하자. 라고 나왔을 때 사실 고민정 의원 알 수 없거든요. 24년과 3년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어떻게든 존중하면서
이쪽 지역으로는 나오시지 마셔라.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서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 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광진 얘기를 갑이 하는데요. 아니겠는가? 네. 사실 공천을 앞두고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 돌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런데 의뢰에 있었기 때문에 갑이 옆 지역구라 갑에 가도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니란 생각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른 도로 옮긴다거나 그게 더 편하지 을에서 갑이나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호응받기가 쉽지 않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했던 출마를 한다면 24년 동안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좀 보셨고요.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내부자의 시각으로 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셨는데 자, 이번에는요, 장윤승 기자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논란이 시작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사퇴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비화처럼 폭로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고민정 의원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모였으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거 여차해서 뭔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거 할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 취재를 해보면 전반적인 기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컨셉의 과거 폭로는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정치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장관 시켜준 대통령을 저격한다. 설령 아무리 섭섭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좀 비판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뭐 고민정은 사실은 이랬거든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광진갑으로 정말 출마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민주개혁의 진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어떤 큰 정치 담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주장한 것 가운데 인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인데요. 어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 이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동네 출마하고 이것보다는 큰 담론 차원에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들마다 다 달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광진 을이 아니고 갑 같은데요. 광진을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낱 뭐 한 가지 지역구가 아니라 크게 뭔가를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요. 뭐 다 다르게 좀 나왔는데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면. 시간이 가보면 압니다. 총선 때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갑자기 지금 이 주제가 고민정 의원을 막 걱정하는 듯한 이런 주제가 돼버렸는데 사실 정치권 민주당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북한과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슈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해킹인데 일꾼이니까 북한서 쓰는 표현일까요? 해킹 일꾼. 뒤에 사진 보면 이 젊은이들이 해킹 일꾼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돼 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최근에 북한의 해킹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죠. 가장 이쪽, 화면 이쪽 왼쪽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많이 쓰시는 어떤 포털 사이트 같잖아요. 근데 이 가짜입니다. 복제된 피싱이에요. 피싱 포털이에요. 여기 접속하셔서 뭐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가짜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게 꼬시는 겁니다. 해킹이에요. 그다음에요. 뭔가 보시면 위장한 가짜 명세서. 여기 보면 뭐 이용요금 명세서하고 뭐 이렇게 있죠. 이거 확인하기 딱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다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한다. 또 있습니다. 문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 여기 뭐 문서 열기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문서 자체가 이게 딱 여는 순간 악성 코드가 깔리면서 PC와 핸드폰이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해킹, 최근에 적발되는 해킹 사례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정도 해킹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뭐가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서나 활발히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재 육성 사업은 나라의 부흥 발전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웅대한 구상 따라 우리 조국의 부강할 앞날을 이 땅 위에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안아오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해킹 메일을 수신하는 대상자의 직업과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격자로 북한이 배후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일명 김숙희 조직의 소인 것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자, 해킹을 일삼고 있는 북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요, 방금 중간에 나왔던 북한의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다, 1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한 IT 기업이 개최한 국제 해킹 대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5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었는데 이게 5월 결과거든요. 5월. 여기 보시면 1등부터 4등이 있는데요. 1등 134가 북한 김책공대 학생들이에요. 여기 참여했대요. 134를 가져간 거예요. 2등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그럼 1, 2, 3, 4가 북한 김책공대 김일성 대학이에요. 그럼 우리도 궁금하죠. 우리 분들도 여기에 참가하신 분이 있다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장 높은 성적은 53등. 이분은 뭐예요? 우리나라 무슨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좀 파악이 돼요. 우리 제작진이 좀 이렇게 취재 통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 53등이에요. 5월에는. 자, 그러면은요. 6월 결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매달 열리는 대회로 좀 보이는데 그때도 북한은 우수한 성적이에요. 상위. 2등이 김일성 종합대 출신, 5등, 6등이 김책공대. 9등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좀 높았어요. 14등.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대회에서 한 거라고 봐야 될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약간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요 전문가 좀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승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거. 북한의 해킹 실력은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등수를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뭐 해킹 실력뿐만이 아니고 예. 그냥 컴퓨터 실력 자체가 예.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다. 네. 특히 금융 해킹은 뭐 대단한 실력 갖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대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회 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대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과거에? 예. 네네. 그게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건 대회가 좀 권위가 있는 겁니까? 네네. 보통 여기서 1등 했다 그러면 뭐 구글 같은 데서 그냥 스카우트 가는 그런 정도의 대회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회고요. 예. 여기에 북한이 2016년에 한번 출전했었고 예. 2019년에 또 한번 출전했었습니다. 예. 2016년에는 이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예. 이때 이 친구들이 28등을 했습니다. 28등. 28등 그러면 에이 그거밖에 못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한국 대표로 나간 게 카이스트 팀이었거든요. 예. 28등이면 동률입니다. 그때 카이스트도 28등을 했거든요. 아, 같은 등수였군요. 네네. 그리고 이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 팀들도 나왔었는데 예. 스탠포드 대학 팀은 김일성 대학보다 더 아래 랭크돼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책공대 학생들이 2019년에 예. 똑같은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이 친구들이 8등을 했습니다. 8등이요? 네, 전 세계에서 8등을 했었고 꽁충 올라갔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로는
서울대학 팀이 나갔었는데 예. 그때 서울대학 팀은 7등을 했습니다. 아, 앞섰네요. 그래서 예.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학생들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컴퓨터 실력이 좋은 겁니다. 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해커 요원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북한은 인터넷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예. 해커 요원들은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활동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동기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병역 특례를 걸면 예. 병역 면제 혜택을 걸면 세계 대회에서 운동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 내잖아요.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북한이 교수님 컴퓨터 그러면은 실력이 좋은데 동기부여도 잘 되니까 뭐 이 친구들이 해킹과 관련해서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궁금한 거는 북한이 아까 설명대 이 해킹 공격, 북한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적발도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북한이 전문적으로 해커를 키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북한이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꽤 괜찮은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게끔 해줍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 10억 이런 달러. 보고서가 있고요. 예. 또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는데 도대체 그걸 무슨 돈이 있어서 미사일을 만들지? 이런 어떤 의혹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미사일 부품 구매 비용의 50% 가까이를 사이버 공작, 즉 해킹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이런 해킹 공격가 어떤 가치가 있는 뭔가를 탈취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계속 앞으로도 일삼을 텐데 우리로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뭐 해킹 실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의존도가 예. 북한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똑같은 인력을 양성해도 우리는 전원 수비수고요. 북한은 전원 공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수비다. 예. 근데 수비가 공격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책은 사실 그냥 열심히 보완하고 이런 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사실 양성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100명이니까 우리도 100명 양성해야 돼. 이런 거 갖고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요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예. 굉장히 똑똑한 어떤 컴퓨터 실력을 가진 친구들, 예. 해킹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약간 교육과 관련된 얘기까지 마지막에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똑똑한 학생들은 다 의대를 간다. 근데 북한은 아무래도 보니까 똑똑한 학생들은 다 이런 IT, 해킹 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판단도 좀 해주셨는데 여기 사진 좀 볼게요. 지금 이게 5월 달에 아까 순위 얘기했잖아요. 1등부터 4등. 이 학생들이랍니다. 이 학생들 지금. 1, 3위에는 225달러의 상품권 수요. 근데 수령 여부 불분명. 이게 아마도 제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돈이기 때문에. 일단 불분명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상품권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 볼까요? 여기 맨 뒤에 계신 분은 이분은 교수님 같죠? 약간? 여기 학생들 얼굴 좀 봐보세요. 이 친구는 어려 보이고요. 여기는 고학년인가요? 약간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학생들이 우승을 해서 여기 뭐 꽃다발 목에 걸고 뭐 이랬잖아요. 최진영 변호사. 뭔가 우리도 약간 답답한데요, 조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아까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사이버 비대칭 전력이다, 지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무엇일까를 밤낮 고민한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이버 해킹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의 보검을 마치 핵 미사일을 개발하듯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거의 뭐 몇 조 원이 되는 예. 그 돈을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뭐 어느 그 기사에 봤더니만 북한의 이와 같은 해킹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2, 3위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창과 방패에 있어서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그 기준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60만 건 이상 북한이 한국의 어떤 인터넷을 해킹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과연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창을 어떻게 막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정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해킹 실력이 좋은 이 북한 대학생들 있잖아요. 탈북 혹시 이런 거 글쎄요. 왜냐하면 아까 전문가 말씀이 이 학생들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5번째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조민 씨인데 소송 취하로 돼 있어요. 지금요. 일단 화면부터 좀 보시죠. 오늘 본인이 글을 좀 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죠. 언론도 좀 봤어요. 여기 보면 이게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를 좀 해줬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 부산대는 이거 의전이고요. 고려대는 이제 학부 관련인데 이거 소송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학력이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 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좀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자, 그럼요. 앞서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민 씨가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 그리고 약간 당당하게 대항하겠다. 또 오늘 소송 취하를 다 했어요. 두 대학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 뭐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조민 씨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또 휘말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하게 떳떳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특히나 본인도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더 이상 예전의 것들에 말하자면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어떤 검찰의 수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엮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소송 취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입학이라든지 뭐 의전원에 대한 의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건 예전에 조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취소되더라도 그냥 내 길을 가겠다라고 했듯이 그 말을 좀 시간이 지났을 뿐이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뭐 그 청년의 입장에서 좀 담백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법리적으로 뭐 부담을 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만 떨쳐내줬으면 좋지 않겠냐. 좀 그런 당부. 이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인데
최인영 변호사 뭘 적고 계셨어요. 지금 그걸 들으면서 법적으로 뭘 보시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형사 기소가 무섭긴 무섭구나. 기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최근 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예.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인원이 한 30만 명 가까이 지금 확보가 그 됐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뭐 몇백 단위를 훨씬 더 넘어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의사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자기가 살아갈 재원을 벌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형사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전 컸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엄마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 징역 4년을 살고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옷을 그 깜빵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 석방되는 반면에 상황이고요. 예, 끝나서. 아빠인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 2년 선고받고 예.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예.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업무방해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떳떳하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안 앞두고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떳떳하다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다툴 것인지 했을 때에 아버지와 엄마의 판결 결과를 봤을 때에 이게 기소가 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유무죄 이 부분을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과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해서 예.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장윤성 기자, 지금 뭐 조민 씨는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입시 관련된 혐의도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소송 취하나 이걸 그냥 멈추지는 않겠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조국 전 장관은 계속 다투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올해 32이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뭐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의대반도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아까 북한 그 대학생들 IT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거 얘기 나왔는데 참. 근데 우리 사회 정말 생각해봐요. 전부 예. 다 같이 의사만 되는 게 대안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별건으로 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간 정말 노력하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의사를 못하게 된다.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앞서 저는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도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 재판이 길어졌을 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건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고려대 부산대, 그러니까 부산대는 의존이지만 고려대 이게 입학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력, 최종 학력은 고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원한다면 수시를 뭐 의사 준비하던 사람이니까 다시 뭐 공부해서? 대학 시험 볼 수도 있죠. 뭐 100년을 사는 시대에 뭐. 자, 오늘 약간 본인의 어떤 뭐 소송 취하 이런 내용에서 뭐 기사로 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지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황이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일단 정부 당국의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은 불안해한다고 그러고 정부는 인출 사태에 우려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뭐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시작은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 게 시작인 거라 같아요. 이게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보통 이제 이쪽 새마을금고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프로젝트 봅니다. 파이낸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개발할 개발하는데 때, 대출을 그렇죠. 돈을 대출해 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형은 보통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으로 시중 중앙은행으로 가는데 예. 중심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중심의 좀 작은 작은 거.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거는 새마을금고 쪽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 악화되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일단 위기가 한번 경고가 올렸고요. 예. 그래서 사업성 검증을 잘해서 이 PF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성 검증을 잘하기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이제까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오늘만은 지금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요. 근데 올 3월에서 4월에 이미 한번 경고가 났었어요. 갑자기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연체율 추이가 22년도에 3.6%. 갑자기 뛰어버리네요. 네, 근데 거의 지금 2배 정도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3, 4월에 한번 경고가 났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빨리 대처하지 수습을 못한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체가 들어가니까 빚을 못 갚겠다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은행권, 금융권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주체가 행안부요? 지금 행안부랍니다. 은행 아니었습니까? 새마을금고 은행으로 다 생각하시는데 금감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행안부였답니다.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은 위기 극복이 먼저다라고 해서 별 얘기가 없어요. 소영주 부대변인. 행안부요? 그렇죠. 이거, 예. 이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가 1963년 항토 개발 사업 일환으로 경남 지역에서 마을금고로 탄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70년대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역운동 관점에서 이게 이제 금고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새마을운동과 하니까 내무부, 지금 행안부죠. 이게 주무부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고에서. 이걸 시작점이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건데 이게 말하자면 이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서 떼내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기자는 이런 일호나 부분들이 국회에서 거의 한 15년, 2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이거 내줄 수 없고 저희 그때마다 우리가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새마을금고를 떼내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관리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관리를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행안부 차관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지금 뭐 어떤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융 쪽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법을 따르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을 따릅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물론 이 부분은 해결이 잘 정부에서 해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 부분을 일원화하는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떼내서요. 금융 분야로 다시 넣어서 신협이나 수협처럼 금융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최인영 변호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안부가 아니라 금감원 등 원래 이제 은행권, 금융권 관리하는 데잖아요. 글로 관리 주체를 바꾸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저도 관리 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금감원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고 돈도 기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외부의 조금 더 전문적인 관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안부 차관의 설명 여기도 차관이 나왔네. 차관. 아까 차관 얘기했었는데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 잘 관리할 것이다. 상황 극복 안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가 되는 건데 일단 일은 터졌고요. 새마을금고를 돈을 거기다 예금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감독을 하더라. 이거 처음 알았다 지금. 이런 반응이 꽤 있으십니다. 고민을 해볼 대목이 좀 있는데요. 지금요.